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한국 패션 시장은 디자인에서 식상함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SPA에 여러분들이 5년 동안 너무 몰입을 했습니다. SPA에 대한 벤치마킹과 우리도 자라와 H&M 같은 걸 만들자. 그래서 한국형 SPA가 나오고 지금 삼성동이고 지금 강남역에 대형 매장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 캐주얼 브랜드의 시장의 성장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식상한 거죠. 가격은 낮지만 가보니까 그게 그거고 변화에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포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괴짜들이 와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컨셉이 여러분들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한테의 새로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조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창조 환경, 이게 넓으면 넓을수록 제가 했는 건 옷이 안 팔릴 거야. 쟤는 이상해. 제가 디자인을 하겠어? 쟤는 이상해. 옷 저거 팔리겠어? 하지 않는 시기가 이제 되었다는 겁니다. 포용의 품을 넓히십시오. 포용의 품을 넓히면 발전의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저희가 한 2, 3년 동안에 구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구찌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 브랜드들도 구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마켓에서는 아직 많이 안 보입니다. 근데 밀라노 컬렉션이나 저희가 뷰티 우모 같은 데 가면은 스트리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구찌를 다 입고 있습니다. 지금 청담동에 가면은 20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청담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15세, 16세, 17세 아이죠. 물론 그 아이들이 유치원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구찌 매장에 줄 서 있거든요. 그리고 수프림을 사기 위해서 LVMH는 루비통 매장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구찌의 미켈레가 저런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저거 해야 되나? 고민을 해왔던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포용을 넓힐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식상함에 있었던 것들을 구찌가 이때까지 혁신적인 창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찌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게 1990년도 광고입니다. 상상이 하시겠어요? 20년 전 광고입니다. 1995년 구찌의 디자인 혁신을 우리가 이해했던데 95년 톰포드입니다. 구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이게 구찌야? 구찌 옷이 어떻게 이래? 이거를 따라서 루비통, 셀린느 다 따라간 것입니다. 구찌가 톰포드를 영입을 하면서 디자인 혁신을 해서 구찌의 리브랜드 전략을 했고요. 딱 10년이 지난 20년이 지난 2015년 알렉산더 미켈레가 나타나면서 구찌에 대한 신화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찌를 잘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구찌를 한번 뽀개기 한번 해봤습니다. 구찌를 이제 역사로 구찌가 어떻게 만들어졌지? 구찌가 뭐지? 얘가 어떻게 혁신을 했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저도 한번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구찌 그들은 어떻게 창의 환경을 만들었는가 했을 때 이분이 창업자이시더라고요. 구찌오 구찌. 역시 이탈리 사람이라서 좀 잘생긴 것 같긴 해요. 1881년도 출생이고요. 이 1882년도 우리 이모군란이거든요. 이모군란 시기에 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 이모군란 시기에 어떻게 했지? 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 미스터 선샤인을 너무 좋아했는데요. 미스터 선샤인 시기에 이분이 탄생을 했고 그때 구찌가 나타난 거죠. 역시 역사가 깊은 회사더라고요. 이 사람이 태어났는 이 가문이 밀짚 모자 제조 공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밀짚 공장은
이제는 이제 1880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농업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 산업이 하향세야 나는 가업을 이룰 생각이 없다라고 이 구찌 오구찌는 생각을 하고는요. 17세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사보이 호텔 벨보이로 취직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저 벨보이로 해서 어떻게 해? 우리는 걱정을 해서 안 보낼 건데요. 벨보이로 취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벨보이로 취직을 해서 가면 허드렛 일로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런던 사보이 호텔이니까 최고의 고위층이 오죠. 상주층 고객을 접하고 그들의 짐을 옮기면서 가죽 트렁크를 통해 가지고 가죽에 대한 고급성, 고급 고객에 대한 안목을 넓히기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이후 20세에 밀라노로, 피렌체로 돌아와서 피렌체 수공의 업체인 프란지에다 취업을 했습니다. 이 프란지에는 이제 그 가죽을 어떻게 다루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원피를 다루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 가죽 방을 배우다가 이때 성마가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르메스하고 비슷하죠. 에르메스도 성마용 마구에서 시작을 했죠. 이분도 성마용 마구상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류층의 고객을 접하고 가죽 트렁크를 접한 이 사람이 승마용 가죽 제품을 좋은 품질로 하면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상류층에 이제 스포츠로 자전거가 인기를 끄니까 이제 자기가 만들었던 승마용 마구상에 승마용품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구점을 접고 자전거에 타고도 쓸 수 있는 가방 전문점을 오픈하는 게 구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 연도별로 봤었을 때 사양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업은 있는데 창업을 했는 그 기업의 기존 종목은 계속 변화가 됩니다. 근데 그 하향되는 산업을 붙잡고 있으면은 소비자가 기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산업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각각의 산업에서 배운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고객층을 배우고 시장을 배우고 흘러가는 시장이 무엇이 인기를 끌고 무엇이 하락을 하고 내가 시장에서의 변화를 그때그때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찌의 시작입니다. 이 사람이 구찌를 만들면서 38년 로마의 부티크를 오픈을 했고요. 지금같이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오픈을 기다리고 물건을 사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인산인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습니다. 42년도는 2차 세계대전이죠. 이태리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하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전쟁 물자 동원령을 통해 가지고 수출 금지령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가죽이나 쇠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어떻게 파괴하지 하고 나온 게 지금 요 대나무고요. 그때 나온 게 요 캔버스입니다. 가죽을 못 쓰니까 원단을 사용해야 되고요. 쇠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나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구찌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된 거죠. 우리가 그 힘든 시기 아니면 성공의 시기, 기회의 시기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 가업, 브랜드의 상징을 계속 축적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구찌의 성장은 여기에 있습니다. 물건이 좋다고 무조건 팔리는 게 아닙니다. 구찌가 헤리티지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뱀북 가방만 봤어도. 그러자 50년대에 이제 구찌의 브랜드 심볼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찌의 더블 심볼 GG, 그 다음에 GRG, 그린, 레드, 그린으로 이어지는 3색 컬러 심볼, 그리고 구찌는 마구상에서 시작을 했죠. 마구가 갖고 있는 홀스빛 장식. 그러니까 브랜드 헤리티지를 계속합니다. 나는
브랜드를 1800년부터 만들어서 나는 피렌체의 회사야. 내 브랜드는 이태리 거야. 내 브랜드는 100년 이상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헤리티지를 만들어 왔던 겁니다. 그 헤리티지가 1950년 이후 1952년도인가 창업자가 사망을 하고 창업자 아래 있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4명의 아들한테 경영권을 이임을 했고요. 이 4명의 아들은 그때부터 미국, 프랑스, 영국으로 진출을 하면서 글로벌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글로벌화를 오랫동안 지속을 하다가 브랜드의 가치가 좀 하락이 되었죠. 루비통도 물론이지만은 그때 라이센스를 많이 주면서 구찌의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각의 나라에서 생산을 하도록 하니까 브랜드 가치가 많이 낮아지면서 급기야는 1993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인베스트 코프 투자사가 구찌 본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찌의 창업자들은 사라지고요. 지금부터는 경영 기업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인베스트 코프가 제일 먼저 한 것들이 뭐냐? 94년도 톰 포드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을 한 겁니다. 진짜 잘한 거죠. 이 톰 포드 어떤 디자이너입니까? 미국 디자이너입니다. 이때까지 한 게 뭐냐면 청바지만 했어요. 그리고 구찌에 와서 시니어 디자이너로 있었습니다. 이런 디자이너를 CDO로 만든 거죠. 이 포용성이 없으면 이런 디자이너를 영입을 못합니다. 구찌에서의 갖고 있는 포용성,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미래를 보는 그 투자 능력. 그래서 CEO가 너 이쁘구나 해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보는 거죠. 2015년 FW 제생 그레이먼 테마로 데뷔를 했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광고가 1995년도 FW 광고입니다. 저희가 지금 봐도 김혜수가 울고 갈 정도의 옷이죠. 20년이 지났는데도 톰 포드가 5억 달러 매출이 해서 93년 만에 25억 달러 5배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 디자인 혁신이 브랜드의 올해도 갖고 있는 헤리티지를 활용을 해서 얼마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지금의 필라처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이 브랜드를 돈 많은 LVMH 그룹과 PPR 프랑스의 브랭땅 백화점을 갖고 있는 명품 기업입니다. PPR이 이 구찌를 갖고 인수하려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지금의 구찌는 PPR이 갖고 있습니다. PPR 그룹이 갖고 있는 게 구찌입니다. PPR이 이제 갖고 있으면서 톰 포드를 이제 퇴임을 시켰죠. 2004년도에 딱 퇴임을 시키자마자 주식이 10%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프라다 지아니니가 CD로 승진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급성장을 했던 이 구찌를 지아니니는 무난하게 그리고 안정되게 10년을 운영을 했고요. 10년 동안에 매출을 40% 급속지는 아니지만 브랜드를 편안하게 10년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오니까 에디 셀러먼, 올리비에르, 니콜라스 제르키스 같은 막 우리가 하는 요즘 막 퍽퍽 뛰는 디자인이 막 오니까 이 지아니가 디자인했는 게 이제는 식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PPR이 선정을 한 사람이 미켈레입니다. 이런 디자이너를 어떻게 영입을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패션쇼에 냈는지도 모르겠고 그 구찌의 홍보맨들이 어떻게 PR을 잘했기에 이 미켈라가 한 디자인이 전 세계에 이렇게 새롭게 보일까요? 빈티지적이고 굉장히 복고적이죠. 그렇지만 구찌가 갖고 있는 클래식함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는 톰 포드까지는 이해를 했는데요. 20년 만에 나온 미켈레의 이 디자인이 과연 구찌가 시장을 할까? 이거 옷이 안 될 거야 했는데 밀레니얼 세대가 있었습니다. 20대 시장에 우리가 몰랐던 거죠.
20대 시장의 그 새로움을 찾고 있는, 비싸지만은 한 계다로 제대로 살겠다 그러는 청담동에 있는 청담고등학교 16세 아이들이 이 구찌를 산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장을 보는 눈, 그리고 포용성 있게 이란 미켈레 같은, 톰 포드 같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었던 구찌의 경영자의 힘, 이것이 브랜드를 바꿔주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필요한 포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패션은 부가가치를 창조합니다. 근데 그 부가가치 중에서 이야기를 하죠.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것보다 심리적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한 10배도 받을 수 있고 100배도 받을 수 있고 옷을 만들기 나름이잖아요. 근데 그 심리적 가치를 내가 100배 받고 싶다 해서 10배 받고 싶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디자인과 소재와 미적 감각과 무엇보다 유행, 이것이 적절하게 잘 제한이 되어 있는 것이 부가가치가 되죠.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홍보 잘하시는 분과 마케팅 잘하시는 분이 우리의 제품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브랜드 이미지나 스타일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고부가가치를 창출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패션 산업은 봉제로 가자 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우리의 패션 산업은 봉제를 넘어서서 창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봉제를 하자 하는 거는 이태리에 가도 다 중국 사람이 와서 하잖아요. 근데 이태리의 장인이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이태리가 갖고 있는 그 오랫동안에 갖고 있던 장인 기술을 우리가 습득을 해야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를 통해 가지고 제조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메이드 인 한국 사람, 메이드 인 창의적인 사람, 크리에이티비티한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지금이고요. 이런 창의 산업으로 전환이라는 것은 창의 조직과 창의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포용성을 넓게 하셔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요즘 엔터테인먼트 보면은 사람들 피곤 많이 하잖아요. 엔터테인먼트는 우리가 조직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영화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은 감독부터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소싱하잖아요.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디자인 조직이 우리 직원 참 오래돼서 10년, 20년 근무해 라고 하는 디자인 조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디자이너 분도 한 브랜드에서 나 10년 있어서 20년 있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톰 포드처럼 10년 만에 또 10년 만에 또 새로운 거를 도전을 하고 미켈레처럼 또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 그런 것이 창의 조직입니다. 또한 창의 환경, 제 옷은 안 될 거야, 얘 뭐 한다고 얘 안 팔리는 옷을 왜 만들어 하는 경영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의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018년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성장, 즉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플러스 성장을 얘기를 하고 2019년인데도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장에서의 가장 미끄러미 볼 수 있는 게 이 창의고요. 창의에서 지금 벤치마킹 할 게 휠라인 것 같고요. 또한 시장을 바라보는 F&F의 경영자의 눈인 것 같고요. 또한 시장을 찾아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 코엘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개의 기업이 상반기부터 굉장히 우리의 눈을 볼 수 있는 혁신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회사를 지금도 뭐 공부하러 오셨겠지만은 많은 공부를 하셔서 더 성장을 하시고 성장하실 수 있는 노하우를 우리 패션 기업한테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와서 창의 조직, 창의 환경, 디자이너가 살 수 있는 기업, 마케터가 미친 마케터가 살 수 있는 지역, 영화쟁이도 패션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우리가 한국 패션 시장이 창의적인 시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